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가문사, 문무왕의 사찰로 알려진 그곳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를 보시면 부왕인 무무대왕을 위해 동해가에 가문사를 세웠다. 일현스님의 주석을 보시면 절에 있는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다. 문무왕이 외병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처음으로 짓다가 다 끝마치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개여 2년인 서기 682년에 끝마쳤다. 금당 섬돌 아래의 동쪽을 향해 구멍 하나를 뚫어 두었는데 이는 용이 들어와서 서리고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대개 유언으로 유고를 간직한 곳을 대왕암이라고 하고 절을 가문사라고 이름했으며 뒤에 용이 나타난 것을 본 곳을 이견대라고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경상도 경주에 있는 가문사지라고 말하는 곳이 신라의 가문사가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위성사진으로 보시면 가문사지라는 곳이 이곳입니다. 가문사지에서 동쪽으로 동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해를 바라보고 있어야 외병이 쳐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가문사지 동쪽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문사지는 해발 15m 높이에 있고 그 동쪽에는 해발 70여 미터 되는 산에 막혀 있습니다. 일현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유언으로 유고를 간직한 곳을 대왕암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닷물 위에 있는 작은 바위 속에 유고를 묻을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왕암이니깐요. 가문사에서 바다가 보일락말락한 곳에 사찰을 건설해서 동해를 수호한다는 말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가문사는 문무대왕 때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신문왕 2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문무대왕 시기 가문사를 언제부터 건설을 시작하였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문왕 2년에 가문사가 완공되었다고 하니 최소 3년 이상은 건설했다고 보입니다. 대왕이 지시로 건설한 왕의 사찰이 너무 초라하지 않게 건설하였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경주에 있는 가문사지를 보시면 너무 작습니다. 20m짜리 건물 두 채가 다입니다. 물론 주변을 더 발굴하게 되면 더 많은 유적이 나오고 건물터가 나올 수 있지만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문사는 동해가에 세웠다고 합니다. 동해의 가상자리라는 말입니다. 바닷가라는 말이 되지요. 현재 경상도에 있는 가문사는 동해가 보이기는 하지만 바닷가는 아닙니다. 바다에서부터 800m나 떨어져 있는 동해 바다 인근이라고 말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산 위에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건설을 했다면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가문사지 동탑과 서탑 두 개의 석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엄청난 유물이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사리암이 나왔죠. 서탑과 동탑에서는 사천왕이 조각된 사리암이 나오고 그 안에 사리장엄구가 있습니다. 서탑에는 동과금을 사용해서 만든 작품이고 동탑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서탑 사리장엄구와 동탑 장엄구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귀중암과 화려함 그리고 장인이 수년에 걸쳐서 만들었을 것 같은 정교함이 보입니다. 0.3mm의 크기에 조각되어 현대의 기술로도 재현하기 힘든 작품입니다. 상당량의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사리장엄구 수정병과 뚜껑 그리고 받침대 또한 엄청난 기술을 가진 작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해도 될 만큼 훌륭한 작품입니다. 역사를 다루는 방송에서는 선덕여왕 때 양나라에서 들어온 부처의 사리 중 한 부분을 이곳에 보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삼국유사를 보시겠습니다. 전후소장사리, 국사의 전하길, 진흥왕 태청 3년 기사년에 양나라에서 시몬을 보내어 사리 몇 낫을 보내왔다. 선덕왕 때인 정관 17년 계묘 643년에 자장법사가 가지고 온 부처님의 두골과 어금니, 불사리 100낫과 부처님이 입던 붉은색 깁에 금점이 있는 가사 한 벌이 있었는데 그 사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황룡사 탑에 두고 한 부분은 태화사 탑에 두고 한 부분은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단에 두었으며 그 나머지는 둔 곳이 상세하지 않다.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가 가지고 온 사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황룡사 탑, 태화사 탑, 통도사 계단 이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문사가 없습니다. 엄청 귀한 부처의 사리이기에 엄청 귀한 사리암과 사리장엄구, 유리병을 사용하여 보관했다고 보입니다. 그리서 가문사 동탑에서 발견된 순금으로 만들어진 사리장엄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현대 역사학자들은 가문사라고 말하고 있으니 자장법사가 가지고 온 사리와는 관련이 없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너무 귀한 사리장엄구, 사천왕이 조각된 사리암,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곳이 태화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서에 나와 있는 가문사는 682년에 건설되었고 자장법사가 가지고 온 부처의 사리는 643년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약 40년의 차이가 납니다. 40년이라는 차이의 공백이 말해주듯이 현재 가문사지라고 말하는 곳은 가문사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신나의 태화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팩트는 없습니다. 태화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문사는 682년에 건설되었고 그 동탑에는 세계적인 사리정엄구가 있습니다. 국보 중에 국보가 되어도 모자란 유물인데 아직까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 1359호입니다. 대륙 동부에는 동이족이 살았다고 말하면 우리가 중국인이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중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화하족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변화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세력이 강하면 바뀌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중화어의 원조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광동성 사람들이 우리가 중화어의 원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경어나 상해어는 북방민족과 많이 섞여 있는 언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납득이 가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깐요. 하지만 화하족들의 언어는 베트남에서 올라왔을 것이고 그들의 유전자는 북방, 티베트, 도낭, 남방인 베트남 쪽 사람들의 짬뽕으로 만들어진 유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한국어, 대륙의 동부가 우리 민족의 땅이라고 말하면 대륙 동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언어를 사용해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고 지금 그들은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짬뽕이 되었고 언어 또한 그들의 짬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명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모든 것이 지금의 한족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들은 새로운 짬뽕의 집단으로 탈바꿈되어서 만들어진 한족입니다. 사실이 남아있는 아메리카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시면 1492년 제노바 출신인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를 가기 위해 배를 타고 향해하다가 도착한 곳이 인도인 줄 알고 그곳을 서인도라고 하여 서인도 제국이 되었고 그 후 1674년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에서 이곳 북아메리카 영토를 영국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776년 미국은 독립을 선포하였고 지금까지 미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500년대 이전에 북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은 약 8천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동쪽의 땅을 유럽인들에게 빼앗기고 점점 서쪽으로 몰리다가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언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영토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이고 멕시코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멕시코는 13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아즈텍 문명이 있던 곳입니다.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신을 숭배하는 신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521년에 유럽인들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많은 문화재와 책들을 파괴하고 많은 아즈텍 지배층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아즈텍 문명을 삭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멕시코인들은 그들의 고유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스페인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500년이 지난 현재에는 아즈텍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자들만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인들의 인종과 민족은 원주민이 29%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인이 15%이고 노예로 이주하게 된 흑인들도 있습니다. 나머지 55%는 혼혈인이라고 합니다. 5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유색인종과 원주민들이 있기에 이러한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페루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루도 1500년대에 유럽인들에 의해 정복당하였습니다. 1500년에는 900만 명이 살고 있었고 1620년에는 60만 명으로 급감하였는데 주로 전염병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많은 페루인들을 없앴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페루에는 45%인 토착민이 살고 있고 혼혈인이 37%, 백인이 15%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83.9%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공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언어의 정보가 없어 민족으로 보겠습니다. 한족이라고 말하는 짬뽕족이 91.1%이고 55개 소수민족이 9.1%입니다. 현재 소수민족들도 많은 사람들이 화하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수민족 언어를 지키고 사용하는 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짬뽕족이라고 말하는 한족, 그들끼리도 지역에 따라 서로 말이 통하지 않다고 합니다. 명나라가 들어서고 5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한국어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세월 속에서 언어가 섞여서 지금의 한족어라고 말하는 북경어로 되었을까요? 지금 일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신라의 이두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 학자가 아닌 서양 학자가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자료를 다시 찾으려니 찾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신라만 이두문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신라에서는 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여 한자의 소리만을 빌려 만든 글자가 많다고 보입니다.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이두문이 그러하다는 것이지 고구리 백제에서도 이두문을 많이 사용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륙에서 신라어가 있었을까? 아니면 없었을까?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있었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있었다고 한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라졌을 것이고 현재 대륙에 남아있는 묘족들의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매우 비슷하거나 같은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묘족의 후예들이 아직까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유는 고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전통성을 잊지 않고 생활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란한 우리 역사를 찾아 오늘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